채널.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10% 보편 관세 인상에 맞서서 중국이 어제부터 보복 관세 부과를 개시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2라운드가 본격화한 건데요. 이런 미중 관세 갈등에 이어서 지난달 말 공개된 중국 AI 딥시크 등장 이후 AI 패권을 둘러싼 미중 기술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2차 베이비 부머들이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퇴자들이 늘어나면서 국민연금 개시까지의 소득 공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은퇴 후 노후 소득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내놓은 고령자 일자리 지원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소득 공백기 대책은 무엇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한국산 철강 제품에도 관세가 부과되는 거죠? 네, 확인됐습니다. 예. 사실 이제 그 새벽에 행정명령에 서명할 때 예외나 면제가 없다라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 관세를 피해가지 못할 것 같다라고 봤는데 이제 오늘 오후에 우리 시각입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관세 포고문에 관한 발표가 있었고 네. 이 포고문 내용을 보면 지난 트럼프 집권 1기 때 관세를 부과하면서 예외를 적용했던 나라들이 다 열거가 됐어요. 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포함이 된 거고 이들 나라에 3월 12일부터 일률적으로 25%의 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2018년 당시에 그 관세 발표가 있었을 당시에 미국과 별도 협상을 통해서 무관세를 적용받았습니다. 대신 쿼터 제한을 수용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는 쿼터 제한은 무력화가 된 것이고요. 다음 달 이제 12일부터는 모든 그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 알루미늄 수출 물량에 대해서는 이제 25%의 관세가 적용되게 됐습니다. 네. 트럼프의 관세 공격이 전선을 확대하고 있는 셈인데요. 네. 일단 다음 부과 대상으로는 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이렇게 거론되고 있던데요. 예, 이게 뭐 하나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줄줄이 사탕처럼 다음 품목 무슨 예고하듯이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우리한테는 더 큰 산이 이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에 대해서 네. 들여다보고 있다. 몇 주간 검토를 해볼 거고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 다음 관세 대상이 될 품목들을 거론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자동차, 반도체, 뭐 의약품 이런 것들 다 우리 주력 수출 품목들이거든요. 그러면 특히 이제 자동차, 반도체는 규모도 굉장히 크죠. 우리가 입게 될 경제적 충격이 클 거라고 우려할 수밖에 없겠죠. 작년에 우리가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올린 매출을 보니까 네. 1년 전보다 20%가량 매출이 더 늘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반도체를 포함한 뭐 IT, 전기전자, 네. 그다음에 자동차 네. 이런 분야의 매출이 다 크게 늘었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다음 부과 대상이 이런 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그만큼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더욱이 우리는 걱정이 되는 건 지금 미국과 1대1로 FTA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모든 품목에 대해서 98% 이상 관세가 철폐되는 이런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는데 네. 지금 하나 둘씩 다 관세 대상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게 사실상 무력화되는
조치거든요. 우리로서는 또 좌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식의 트럼프 관세 공격이 과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까 이런 의구심도 미국 내에서도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세로 결국 높은 가격을 입고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품목들은 미국 제품으로 대체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품목은 소비자가 비싸게 구입하게 되니까 미국의 소비자들이 더 많은 비용을 치러서 물건을 산다. 그러면 미국 내 물가를 자극하게 될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네. 물가가 오르면 금리도 높은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고 금리가 계속해서 높은 상태가 유지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경기에는 안 좋다. 결국 경기 침체나 경기도 안 좋고 물가도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전문가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네. 이제 품목별로 지금 관세가 매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 내 기업만으로 공급이 다 채워지지가 않거든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나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만이 주요 공급원이란 말이죠. 네. 일정 기간 동안 당연히 공급 부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 칩을 사들이는 미국의 이른바 빅테크들도 그만큼 비싼 비용의 칩을 사기 때문에 그들도 비싼 비용 치는 만큼 투자를 줄이고 최종 소비자 가격도 올릴 수밖에 없게 이런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트럼프가 원하는 건 미국 내로 다 가지고 와서 생산해라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다 미국 정부가 지금 원하는 대로 다 될까? 이거는 상당히 오판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 나오고 있고 네. 미국 내에서 다 생산할 수 있으면 좋긴 좋겠지만 미국 인건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더군다나 지금 불법 이민자도 추방하고 있고 그래서요. 네. 이게 하나둘 따져볼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세액 공제를 확대해주는 이른바 K 칩스법이 오늘 그 조금 전인가요? 네, 조금 국회 전에. 소위를 통과했죠. 속보 네. 전해졌습니다. 예, 속보로 전해졌고요.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K칩스법. 정확히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를 했고요. 네. 이제 전체 회의, 그러니까 상임위 전체 회의, 국회 본회의까지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 건데 소위를 통과했다라는 건 기본적인 법 개정 내용엔 다 여야 모두 동의를 했다라는 뜻으로 봐야 되고 다 통과가 되면 이제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높아지고요. 이밖에 뭐 신성장, 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한다.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함께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참고하실 건 이게 반도체 특별법과는 다른 겁니다. 네. 반도체 특별법은 여전히 여야 지금 합의를 시도 중에 있는 법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트럼프 관세 공격이 확대된 가운데 금값은 연일 치솟고 있는 모양새죠. 네, 지금 트럼프 관세 공격에 신난 건 금 투자자들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트럼프 관세 전선이 확대되면서 경제 정세가 전반적으로 불안해지니까 당연히 안전자산인 금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금값이 계속 오르고 온스당 2,800달러 넘었다는 말씀 전해드렸는데 이제 2,900달러 또 훌쩍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연중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고 올해 들어서만 지금 7번째 기록 경신입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보통 가격이 좀 금이 올라도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조금 조정을 받거든요. 지금 그런 기미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럼요. 많은가 봐요. 상당히 강력한 매수세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분석이고 이 추세면 지금 온스당 3,000달러도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 머지않아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무역 전쟁이 장기화된다. 그리고 현재처럼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매입을 멈추지 않는다. 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4,00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 나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죠. 네. 1%대 중반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금값은 뜨거운데 경기는 식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 KDI가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 내놓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6%였습니다. 네. 이게 작년 11월에 전망했던 것보다 0.4%포인트 하향 조정한 겁니다. 꽤 많이 낮춘 겁니다. 세부 항목 모두가 다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민간 소비 증가율 1.8에서 1.6%로 그리고
대외 불확실성 확대를 반영해서 설비 투자 증가율도 0.1%포인트 더 하향 조정했고요. 네. 건설 투자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수주 부진의 영향이 지속되기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역성장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나마 좀 우리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해줬던 게 작년에 수출이 그래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버팀목 역할을 해줬는데 올해는 이제 통상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가율이 상당히 많이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전년도 6.9% 수출 증가율 기록했는데 올해는 1.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번에 KDI가 제시한 전망치도 최악의 상황을 반영한 건 아닙니다. 당장 오늘 우리나라 관세, 철강 관세 포함된 거 반영 안 된 거죠. 앞으로 반도체, 자동차 만약에 관세 불가가 결정이 된다면 수출에 더 큰 타격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 아직 반영 안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수정 경제 전망에서 더 안 좋은 상황이 빚어진다면 더 뒷걸음질 칠 수 있겠다. 지금 그러면 경제 성장률도 1.6%가 아니라 이런 추가적인 리스크 요인을 반영한다면 1.5%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까지 예상을 해봐야죠.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에서 월세 계약 비중이 크게 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부동산알 114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4분기 임대차 계약에서 전세 비중은 56%, 월세 비중은 44% 기록을 했고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월세 비중이 3.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또 하나의 특징은 서울 아파트 월세 계약의 그 유형별 비중을 보면 네. 신규 계약보다 갱신 계약 비중이 확 늘어났다는 거예요. 갱신 계약 비중이 전체의 30%를 넘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보면 집값이 오른 데 따른 나비 효과라고 봐야 됩니다. 보통 서울 지역은 전세가율을 이제 보면은 집값의 한 50% 중반대 정도 되거든요. 지방도 60% 정도 네.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집값이 작년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수 자체가 커졌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전세가율은 그대로지만 어쨌든 전세 보증금은 조금 네. 늘어나죠. 늘어나죠. 네. 근데 얼마나 늘어났냐? 더 네. 이상 세입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만큼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세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고 있다라는 게 이제 통계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네. 단적인 예로 이제 서울의 뭐 재건축 단지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뭐 한 2년 사이에 한 2억 원까지도 뭐 예를 들어서 전세 임대 보증금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면 그 중에 전체를 다 자기 돈으로 들어가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만약에 한 80% 정도를 대출을 받아서 전세 보증금을 감당한다고 하면 지금의 오름폭을 봤었을 때 월 그 내야 되는 이자 부담이 100만 원 정도 더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월세로 돌리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하는 세입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네. 또 신축 선호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거. 그리고 전반적으로 신축 공급도 줄기 때문에 전세 매물 자체도 지금 줄어든 영향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학가도 월세가 너무 비싸져서 네. 학생들 이제 곧 입학인데 걱정입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 졸업 시즌이고 신학기. 네. 네. 3월부터는 계약인데 지금 서울 지역의 그 연립이나 다세대 원룸의 월세 평균 가격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평균 월세는 73만 원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것도 평균이고요. 밀집가 있잖아요. 네. 신촌같이 좀 대학 몰려있는 곳은 만약에 신축이면 월세가 150만 원 넘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한 명 정도 들어가는 작은 그렇죠. 월 원룸이잖아요. 9평 정도 네. 되는. 네. 여기에 관리비 별도죠.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별도고. 그러니까 한 학기 등록금이 지금 한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거든요. 네, 등록금 올린 학교도 많던데. 네. 네. 이렇게 되면 한 학기가 한 4개월 정도 되면 월세가 등록금보다 더 비싼 이런 상황까지도 만들어지는 거고 최근에 또 외국인 유학생도 많이 늘어가지고 네. 이런 밀집가 지역에 그 월세 가격 상승 압력이 상당히 높아졌다. 나오기만 하면은 나가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배짱으로 가격을 올리는 집주인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에게 자취는 사치라는 말이 뭐 돈다. 뭐 어떻게 보면 우프네요, 좀.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시 20분입니다. 지난 4일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의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죠. 여기에 이제 중국이 어제 0시부터 이 보복 관세 부과를 개시했습니다. 미국산 석탄, 액화 천연가스에는 15%의 관세, 그리고 원유라든가 농기계, 대형차, 픽업 트럭에는 10%의 관세를 더 물리겠다는 거고요. 또 구글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등 뭐 다수의 보복 조치도 함께 꺼내 들었습니다. 다만 중국의 조치는 강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던데요. 자, 앞으로 관세발 미중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더욱 치열해질 AI발 기술 전쟁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에 대해서도 전망해보는 순서 갖겠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뵙는 건 반가운데 주제는 오늘 참 무겁습니다. 네. 그래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 지난 4일부터 중국산 상품에 그러니까 10% 추가 보편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에 맞서서 중국이 이제 어제부터 미국산 상품에 10에서 1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때리면 알아서 맞고 이게 싹싹 빌어야 되는데 세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진짜 묻고 따블로 간 거죠. 묻고 따블로. 그 상대가 10%인데 15%를 때렸고 그 두 번째가 보면 이제 자원 카드를 내밀었고 네. 기업 카드까지 2장을 더 내밀었어요. 자원 카드라 하면은 이제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 그다음에 네. 구글이나 뭐 이제 그런 기업들을 제재하겠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국이 선수 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생각을 못했을까요? 네. 그래서 뭐 그것들은 뭐 생각보다가는 이미 그게 경험이 나쁘다고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알아서 이겼기 때문에 네. 중국도 비슷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광물 같은 경우에는 텅스텐이라든가 뭐 이런 거라면서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번에 중국도 이제 뭐 제재 조치를 해놓기는 이제 협상의 의지를 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뭘 15% 때렸냐 그러면 액화 네. 천연가스 뭐 이런 건데 네.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고 이제 기업 얘기를 했지만 네. 그 구글은 지금 중국에서 서비스가 안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실효성이 별로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텅스텐 같은 경우는 뭐 꼭히 중국에서 안 써도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카드가 있다는 걸 살짝 보여준 거. 뭐 그런 정도. 그 얘기는 협상을 하자는 얘기를 이제 우회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까 뭐 묻고 더블로 가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용을 보면 당장 타격을 줄 만한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기선 잡기를 한 거죠. 어쨌든 좀 뭔가 우리는 협상의 여지는 있는 거다라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내비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일단 그래서일까요? 그 강도가 좀 낮아서 그럴까요? 미국이 지금 이렇다 할 반응을 또 보이지는 않고 있는 거죠. 물론 몇 시간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뭐 트럼프가 바로 전화하겠다고 그랬다가 네. 지금 무기 연기를 했어요. 네. 그 얘기는 뭐 대통령 주석 간의 통화는 사전 합의가 돼야죠. 이 사전 네. 합의를 못 봤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또 다르게 놓고 보면 아직 미국은 내각이 인준도 다 못 받은 상태고 장관들이 뭐 업무 파악도 아직 안 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안을 바로 내기가 이게 캐나다나 멕시코처럼 이제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쪽도 같이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지금 뭐 한번 거부를 했는데 중국이 받아들일 만한 제안을 못하면 더 세게 나오면 어떡하냐. 누가 더 세게 나오나요? 중국이.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의 체면이 깎이게 되죠. 그래서 약한 놈한테는 뭐 세게 나오지만 강한 놈한테는 뭐 이제 약한 모습 보이는데 이런 걸 보여주는 순간에 그 사이 이미지가 다 깨지는 문제가 생기죠. 놈이란 표현 말고 놈 자자 뭐 자로 바꾸신다. 뭐 보시면 안 될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유하자면 이제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약한 쪽보다는 이제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처음부터 너무 신중하게 해야지 너무 세게 하기는 어렵다는 그렇죠. 게 이제 트럼프. 근데 거기 이번에 보면 굉장히 정도의, 의미 있는 카드가 예. 왜
구구를 건드렸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지금 미국은 중국한테 인질이 3명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질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뭐 그 조선 시대 뭐 이제 이때 보면 고려 시대에 네. 세자를 중국에다가 골모로 잡잖아요. 아,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금 테슬라죠. 네. 그 두 번째가 애플이고 네. 세 번째가 월마트. 네. 그래서 이런 이제 회사들은 중국 익스포저도 굉장히 크고 네. 특히 월마트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슈퍼마켓의 그 원산지를 보면 60%가 메이드 인 차이나라서 네. 네. 만약에 여기에 60%가 붙는다 그러면 네. 이제 기존 25%에다 60%가 85%가 되죠. 네. 그럼 수출 그러면 자체가 뭐- 안 되는 문제가 생기면 네. 월마트의 이제 잡화 일상용품의 매대가 비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월마트 안에 그 진열대 위에 그렇죠. 아. 가격이 85%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그 훅 내질러서 이제 가기는 안을 들여다보면 이건 굉장히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거나 지금 2018년에 이어서 이제 이번에 그 트럼프와 2차 무역 전쟁을 시작하게 된 셈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1차보다는 좀 상황이 낫다고 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소장님. 근데 이게 지금 중국이 그 사이 8년 동안에 대미 수출 비중이 많이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한 19%에서 15%대로 지금 떨어졌고 과거에는 대미 흑자가 네. 중국 전체 흑자의 한 96% 됐다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36%, 한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었군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못한다고 해도 네. 일기 때하고는 굉장히 다른 충격이 온다는 거죠. 이전보다는 충격이 좀 훨씬 약하고 낮아지는 거죠. 좀 버틸 여력이 더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결국은 이것들은 뭐 그 트럼프가 오다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어느 정도 수용할 거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결정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중국이 쓸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뭐 트럼프가 안 때릴 건 아니고 때릴 거니까 네. 이게 명분하고 실리를 서로 이제 어떻게 균형을 맞추냐는 문제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뭐 트럼프가 무서운 게 아니고 14억 인민의 시선이 더 무서운 거죠. 트럼프의 압박에 이제 시진핑이 무릎 꿇었다 네. 이런 이미지를 절대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 대놓고 큰 소리 쳤는데 네. 이제 이게 약발이 안 막아졌다 그랬을 때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한 영향력이 훅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네. 서로 이제 조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중국이 이 제안을 해야 되는데 가능한지 않은 그럴 것 같아요. 1단계 무역 합의를 하면서 중국이 2천억 불 사주려고 했다가 네. 57%만 사주고 한 1,100억 불 정도를 사주고 트럼프가 낙선하니까 안 사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지금 900억 불 정도 회상값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내놔라는 건 당연히 될 거고 거기에 작년에 중국이 미국한테서 이제 얻은 무역 수지 흑자가 한 3천억 불이 넘어요. 작년에.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일기 때 안 사준 거 900억이다 플러스 2천억 불 2천억 달러 하면 또 수줍게. 거의 3천억 달러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다고 네. 하더라도 뭐 중국은 한 넷 정도 무역 흑자 안 받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체면이 무지서죠. 네. 그래서 보복 관세를 내가 때리려고 그랬더니 상대가 알아서 이겼다. 이럴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최근에 보면은 그 황금 드라이브나 황금 투구 같은 거 좋아하는데 지금 미국이 제일 큰 문제가 트럼프가 저렇게 돈 쓰게 되면 재정 적자 크게 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미국채를 3년 동안 계속 팔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바터로 예를 들어서 보복 관세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우리가 국채를 다시 살게. 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예. 또 지금 트럼프로서는 이 중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한다. 공장 중국 진행. 기업이 미국에.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건 굉장히 이제 그 의미 있는 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2018년에 보면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우는데 테슬라가 샹하이에다가 전기차 공장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거기 짓는 바람에 그때 이제 당서기가 지금 총리는 리창이었어요. 네. 리창이 무지 얼굴이 이제 섰고 체면이 섰고 봐라. 이제 이렇게 됐는데 거꾸로 지금 미중이 싸우는 과정에서 미국이 진짜 필요한 것은 배터리예요. 배터리. 근데 배터리에서 세계 최강은 우리가 아니고 중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보조금 받고 뭐 이런 우대 조치를 하듯이 이게 이제 보복 관세를 때리지 않는데 또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 팔려면은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중국도 내 말 듣고서 공장 짓는다.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네. 입장에서는 그 세 가지가 만약에 이 오파가 들어온다고 하면 이건 뭐 황금 드라이버나 황금 투구보다도 이건 월등히 더 좋은 이제 진짜 아부의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 일본 총리와 만나가지고 이제 아부 그런 표현이 그렇죠. 좀 나오던데요. 어쨌거나 이번 조치는 크게 아주 뭐 서로에게 타격을 입히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명분과 실리를 찾는 그런 수싸움은 계속될 거라는 말씀이시고,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더 큰 무역 어떤 제한 이런 거에 좀 서곡일 수 있다, 우려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끊임없이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는 왜 그렇다고 그래서 보세요? 이제 초반전이니까요. 초반전이니까. 이제 1라운드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도 4라운드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이제 3라운드가 최소한 남아 있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제 25%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 부과하겠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전선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거, 이거는 크게 봐서 미중 어떤 무역 전쟁에서 미국 측에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근데 교수님? 요거는 조금 네. 광고성이 크고요. 전 세계를 상대한 게 아니고 네. 지금 미국이 한 1억 톤 정도 철강을 쓰는데 네. 국내에서 8천만 톤, 수입 2천만 톤밖에 안 돼요. 그걸 갖고 1억 톤 수요 중에서 2천만 톤만 그렇죠. 수입한다고. 네. 그래서 그걸 갖고 전 세계를 협박하겠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 또 지금 철강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네. 뭐전 브라질? 세계 한 10개 내외예요. 네. 그러고 이제 거기서 많이 생산하는 놈이 그 미국으로 많이 수출하는 놈이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한국, 베트남 이 순서예요. 네. 근데 이미 이제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제재가 들어갔고 네. 그래서 우리가 한 280만 ton 정도 하는데 네. 우리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이게 전 우리가 세계를- 일단 4위죠. 미국에 그렇죠. 수출하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한 50만 톤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충격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했다기보다는 네. 이제 US 스틸 매각건을 예, 이제 문제가 되면서 네. 이 철강을 국산화해야 되지 않냐 하는, 진짜 이건 제가 볼 땐 보호무역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네. 60% 뭐 25% 보복관세는 이건 정치적인 행위고, 네. 지금 이게 철강 문제는 뭐 철강이 산업의 쌀인데 네. 그 산업의 쌀을 이제 중국,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고, 또 이제 2천만 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전 세계 물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정말로 충격을 받는 나라는 뭐 한 서너 개 나라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의 그 영향이 있다고 그래서 보시면 우리는 돼요? 뭐 포스코가 뭐 3, 4천만 톤, 한 5, 6천만 톤 되나요? 거기에 네. 뭐 280만 톤이니까 우리 한 10%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일단 2018년부터 연간 283만 톤인가? 그렇죠. 예, 그 철강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 적용 받았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뭐 트럼프 시대에는 뭐 그런 거 싹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로서는 뭐 FTA도 있고 쿼터도 있고 하는데 그거를 예. 이제 지켜줄지는 그건 협상 들어가봐야 아는 거고. 근데 어쨌거나 이번 철강 이슈는 전 세계를 상대, 오늘 뭐 아침 조간에 모든 신문이 전 세계를 상대로 말했다면 전 세계는 아니라고 봐야죠. 미국에 수출하는 뭐 나라가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예. 어쨌거나 그 대미 수출 철강 물량은 점차 좀 증가 추세에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는 충분히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똑같이 수출하는 놈 다 10대 10%씩 그 예를 들면 다 똑같이 되기 똑같으니까. 때문에 아. 조건이 사실은 같은 거죠. 그 대신 네. 이제 US 스틸이 경쟁력이 높아져가지고 하면 좋은데 네. US 스틸도 경쟁력이 없어갖고 일본한테 팔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갑자기 보복관세 때려주는 것 때문에 경쟁력이 좋아지면 다행인데 뭐 그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나 싶어요. 일단 이렇지만 나중에 다시 한미 양국 간에 뭔가 좀 통상 합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 트럼프는 전형적으로 이게 앞으로 협박하고 뒷거래로 이제 실리를 찾아내는 구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 다음번에 이제 뒤로 전화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네. 그게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그 이제 관세 전쟁 얘기를 좀 해봤고요. 정말 진검승부는 미중 AI 패권에서 가려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중국의 AI 딥시크가 공개된 이후 전 세계가 이제 충격을 받았고 지금 좀 약간 좀 안정된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게 어떻게 이제 될지 이 좀 얘기를 해주세요. 큰 틀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딥시크가 혁명을 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라고 기존에 보세요? 있는 이제 기술 이걸 갖고서 그 저렴하게 만들어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대단한 거 아닌가요? 10분의 1로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게 제재 역설입니다. 미국이 칩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공지 여책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효율화시켜 가지고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뭐 엄청나다 그러지만 실제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딥시크 수준의 대형 언어 모델이 네. 13개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뭐 중국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중국 AI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전 세계의 그 AI를 개발하는 개발자들의 47%가 중국인입니다. 그리고 AI 특허 이거는 뭐 그 지금 생성 AI 같은 경우는 중국이 74%예요. 네. 그리고 뭐 이제 논문 같은 것들 봐도 2020년에 이미 중국이 세계 1등이에요. 그리고 중국에서 대졸자 연간 대졸자 중에서 한 60% 정도가 이공계 학생들이라고. 그렇죠. 한 절반 정도가 이공계죠. 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이제 딥시크가 저렇게 빨리 개발했냐면 실제적으로 지금 그 개발자들은 중국인데 중국인의 대결이죠. 그래서 네. 이번에 딥시크는 해외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국내파들이에요. 네. 근데 지금 전 세계 뭐 AI 개발자의 절반이 중국인이기 때문에 아주 오픈 AI로 실제로 실무에서 개발하는 사람은 중국 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실제로 지금 AI 전쟁은 중국인 대 중국인의 경쟁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언론에서 인터뷰하신 걸 봤는데 그 딥시크 등장의 의미를 AI판 태무가 등장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또 시칼 진공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래서 이제 싸게 네. 이게 10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으로 공급을 했다. 근데 이제 성능은 쓸만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연구원이 뭐 이제 빅테크들은 뭐 1,200~300명씩 연구원이 있는데 딥시크는 140명? 139명이에요. 네, 네. 10분의 1 정도 갖고서 이제 들어온 건데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저가 모델의 강점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오픈 소스를 지향을 해요. 네. 그래서 이게 누구나 그 다. 프로그램 퍼가지고 자기가 모디파이 쓸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그 오픈 딥시크에 이 알고리즘을 베껴가지고 파생 모델이 3,000개 이상 지금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젠가를 보면 재미난 게 중국의 그런 파생 모델 중에서는 네. 뭐 생성 AI가 돈 버는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몇천억 불씩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드디어 이제 흑자내는 회사가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베껴다가 개인 비서를 이제 만들어주는 AI 네. 이런 걸 만들어서 예를 들면 1인당 뭐 60위안, 100위안 네. 이제 이렇게 받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돈 버는 수익 모델이 이제 수천 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미중 간의 AI 그 패권 전쟁은 어떤 식으로 양상을 띌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생성 AI는 중간 관계고요. 네. 이번에 그 젠슨왕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생성 AI 가지고 자를 만들고 이게 핸드폰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피지컬 AI라고 하는 네. 로봇에다가 심는 산업용 AI가 이게 진짜로 이제 경쟁이 될 것 그러니까 같고.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물리적 환경에서 구현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그렇죠. 피지컬 AI잖아요. 로봇한테 심는 로봇, 거죠. 사람 같은 로봇. 그렇죠. 그래서 예. 이번에 젠슨왕이 그 CS25에서 네. 데리고 그 보여준 14개 로봇 1월에, 중에서 6개가 중국산이에요. 아, 그래서 이 정도로 애들 로봇이 잘하고 있고 네. 또 지금 그 딥시크도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무슨 생성형의 오픈 AI 우리 경쟁하려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반 지능 AGI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고. 범용 인공지능. 그렇죠. 네. 근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다가 보니까 생성형 AI를 중간 단계로 만들었는데 이게 오픈 AI가 비슷하더라. 네. 뭐 이런 식으로 그 양원펑 CEO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앞으로 경쟁은 지금 생성형 AI보다는 네. 그 산업용 AI 또 범용 AGI? 인공지능 이 AGI. 두 군데에서 진검 승부가 나죠. 근데 지금 두 군데 누가 더 잘하냐는 아직은 뭐 전혀 모르죠.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주목해봐야 될 중국의 기술은 어떤 게 있어요, 소장님? 그래서 첫 번째는 로봇인데요. 네. 지금 피지컬 AI의 전 단계 로봇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젠슨왕이 뽑은 세계 탑 14 중에서 예. 거의 절반 가까운 6개가 6개. 중국이라는 것 예. 이거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봐야 되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우주 산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GPS를 미국 걸 쓰지만 중국은 전 세계를 커버하는 베이더 북도라고 하는 GPS 위성을 써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실력이고 그 궁극적으로 보면 지금 이번에 이태리 그 총리가 왔나 대통령이 왔을 때도 보면 달 뒷면에서 퍼온 흙을 선물로 줬어요.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 프랑스한테도 이제 이걸 선물을 준 정도로
이게 달에 올라갈 수 있는 기술력이 우주죠. 예. 이제 우주 쪽에서 기술력 이거 우리가 정말로 좀 심각하게 봐야죠. 그래서 우리 거 베낀 뭐 카피의 나라 이렇게 보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네. 중국의 무서운 기술력의 일치월장을 잘 지켜보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도 사실은 고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중국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좀 착잡하기도 하고 좀 걱정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우리 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어떤 거라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오픈AI가 한국한테 네. 굉장히 좋은 기회를 준 것 같아요. 딥시크가 준 한국의 어부지리는 얼마나 급했으면 오픈AI 회장이 하루 만에 한국에 쌤올트만 쫓아왔겠어요. 바로 왔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이제 뭐 네카오를 만나고 반도체 회사를 만난 이유가 급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세계 1등 하는 회사가 우리한테 손잡자고 하는 굉장히 좋은 기회고 네. 우리도 뭐 생성 AI가 되든 뭐 AI를 개발해야 되는데 문제가 지금 칩이 없어요. 네. 그래서 뭐 1등 하는 회사가 2,000개도 없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여기에 네. 지금 우리 하이닉스나 삼성이 HBM을 공급하기 때문에 네. 국가적으로 이거 레버리지를 걸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 이거 할 HBM을 테니까 우리가 니들은 공급해 주는 대신에 우리한테 우선적으로 이거 가격이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GPU 칩을 빨리 확보하는 거를 우리가 잘하고 있는 HBM에 레버리지를 걸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걸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일라디오 경제쇼. 네, 100세 시대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건강과 노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은퇴 이후의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돈 관리 계획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순서입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혁 상무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얘기해 주신다고요? 오늘 2차 베이비부머 일자리랑 네. 그다음에 일자리에서 재취업을 하다 보면 소득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좀 보완할 건지 그런 이야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베이비 부머 하는데 정작 1, 2차가 도대체 몇 살부터야?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그쵸. 계실 것 이제 같아요. 좀 이게 정리해 뭐 주신다면은요. 학자들마다 좀 베이비부머를 정의하는 기준이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 이제 1955년부터 63년에 태어난 분들을 우리가 1차 베이비부머라고 네, 하고 한 705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인구 이미 60대에 다 정년 넘어가셔서 연금 수령하시는 분들도 이미 좀 계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2차 베이비부머는 이거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통상 요즘 많이 이야기할 거는 63년에 1차가 끝났으니까 64년부터 74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을 2차 베이비부머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한 95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이 네.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 지금 50대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분들 제일 큰 고민이 이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이제 벗어나서 다른 일자리로 옮겨가는 이직이나 전직이 이제 막 시작되는 무렵들이라서 이분들 네.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죠.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일자리에서 마무리도 잘해야 되고 네. 새로 시작하는 일자리에서 시작도 잘해야 됩니다. 새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도 큰. 그러니까 비행장으로 보면 이거 착륙과 이륙이 막 같이 일어나는 지역이라서 이 네. 50대들이 되게 바쁩니다. 그럼 1차와 2차는 어떻게 좀 다르죠? 2차의 그 특징이라면요. 2차 베이비부머가 이제 1차 베이비부머랑 차이점을 딱 하나로 짚어보면 고학력 사무직이 많습니다. 아, 네. 네, 고용노동부 통계를 이제 한번 살펴봤더니 2차 베이비부머 중에서 10명 중 한 4명 정도? 한 44% 정도가 전문대졸 이상 학력을 그렇군요.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차 베이비부머는 이제 보시면 이제 전문대졸 이하 학력 소유자가 한 10명 중에 2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한 2배 정도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직업도 보면은 2차 베이비부머들이 이제 전문직에 속하신 분이 한 18.4%, 사무직이 한 15.4% 정도 순서로 나타나는데 1차 베이비부머들은 보시면은 이제 장치 기계 조립직에 있는 분이 한 16.4, 그다음에 단순 노무직이 한 15.8%라서 직업의 성격도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일을 할 때는 고학력 사무직이 좀 평탄하게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예. 막상 퇴직 후에 재취업을 하기는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던데요. 사실적으로 이제 고학력 사무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자기가 쌓아놨던 경험을 가지고 네. 이직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되게 어렵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2023년 이제 고용보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한 자료를 보면 2차
베이비붐의 직종간 이동 결과들 있잖아요. 퇴직하고 옮겨갔을 때 이 직종 간의 이동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재취업 시장에서 네.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나에 따라서 차이가 완전히 많이 나는 걸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기준으로 사무직 근로자도 있잖아요. 네, 네. 한 15.3% 정도 되는데 이분들 중에 한 30% 정도만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동일한 직종으로 이종한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전혀 자기 평상시 일하던 거랑 다른 직종으로 네. 옮겨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무직뿐만 아니라 서비스 판매직에 속하신 분들도 비슷합니다. 이분들 중에 한 35%만 동일 직종으로 취업을 했고 나머지는 전혀 다른 직종으로 이동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무직, 서비스직, 뭐 판매직에 속한 베이비부머들은 자기가 생애 주된 일자리랑은 전혀 다른 쪽으로 옮겨가서 일하는 경우들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퇴직 후에 자신의 경험을 살리지 못한 채 이제 타직종으로 이종하게 되면 급여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떨어질 없죠. 수밖에 없죠. 네. 경력에 대한 우대 그게 없어지니까 네. 그리고 최저 시급보단 조금 나은 정도 수준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네. 예. 그럼 전문직이나 현장직에 속한 분들은 어떻게 동일 직종 이직이 많은가요? 어떤가요? 뭐 직종 이동 경험이 있는 2차 베이비부머 중에서 이제 현장직, 예를 들어 기능직, 기계 조작직, 단순 노무직에 계신 분들이 한 32% 조금 넘는데 이분들 중에는 반대입니다. 65%가 동일한 직종으로 그렇군요. 재취업을 한 걸로 나왔고요. 네. 전문직하고 뭐 기술직에 속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한 60% 정도가 동일 직종으로 재취업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 경험하고 이런 것들 살려서 이제 직장을 옮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사무직이라든가 서비스직 퇴직자를 위한 어떤 대책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부가 상대적으로 이제 기술직보다 재취업에 좀 난항을 겪는 게 이제 사무직하고 서비스직이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경력 전환형 일자리. 네. 지금과는 좀 다른 게 전환해서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좀 개발을 하겠다,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뭐 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함께 한 6천여 개의 이제 중장년 일자리를 조금 개발을 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뭐 한국 플리텍 대학이라고 있잖아요. 고용노동부 산하에. 네. 여기도 이제 보면 중장년 특화 과정 규모가 지난해 한 2,550명 정도 되는데 이걸 한 7,500명 정도까지 좀 늘린다고 해서 네. 물론 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서 아직 그 실감 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늘린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쪽 부분 지원들을 조금씩 강화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럼 퇴직 후에 이제 재취업하는 경우에 한 재취업 첫 직장 아니면 그런 곳에 계속 좀 오래 머무르나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제가 일하는 곳에서 이제 미래투자연금센터에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네. 2019년에 10년 이상 직장에서 일하고 50세 이후에 퇴직하신 분들 네. 한 1,8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재취업 현실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네. 보통에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다음에 재취업 횟수를 물어봤어요. 몇 번 재취업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절반 정도는 한 번이라고 했고요. 2회 재취업했다는 사람이 26.9, 3회 재취업이 14.4%, 4회 이상 한 사람도 9.6% 정도 나와서 시간이 지나면서 한 직장에 계속 머무는 게 아니고 이직을 퇴직 이후에도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다면서 자주 한다. 네. 그러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나서 구직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걸린대요? 1차 재취업까지는 평균 한 5.8개월 정도, 5, 6개월 정도 반년. 걸린다고 보시면 네. 되고요. 그리고 재취업을 어렵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해당 직장에서 체류하는 시간은 19.1개월? 1년 반 남짓. 그 정도 되고요. 그러고 나서 또 2차 구직을 하잖아요. 2차 구직에 소요되는 시간은 한 4.7개월, 4, 5개월 걸리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2차 재취업한 기간에서는 한 또 19.5개월 정도 일하고 3차 구직에 소요되는 기간이 4.8개월, 그다음 재직 기간은 16.8개월 이런 식으로 나와서 보통 네. 평균 직장을 옮길 때마다 한 4, 5개월 정도의 구직 기간이 하고 옮긴 직장에서 일하는 건 채 2년이 안 되는 기간들 네. 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재취업 후에 소득 수준은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그렇죠. 같아요. 당시 조사에서 이제 재취업 과정에서 상용직 비율이 좀 많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걸로 나왔는데 네. 조사 대상자 중에서 이제 퇴직 전에는 상용직이 한 89% 정도 됐었는데 네. 재취업 후에는 한 46% 정도 떨어졌고 옮겨갈 때마다 조금씩 해서 한 40%대에 머물러 네. 있는 걸로 나왔는데 중요한 건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퇴직 전 일자리에서 당시 조사에서는 월 평균 소득이 한 426만 원이었는데 네.
옮긴 첫 번째 재취업 일자리에서 월 평균 소득이 한 269만 원 정도. 거의 한 60% 그 수준, 그러니까 30, 떨어진 걸로 보면 한 36.9% 정도 네. 하락한 걸로 나왔고요. 이후에 이제 2차, 3차로 옮겨가면서 조금씩 더 하락하는 것들도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재취업에 미리부터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어떤 점을 그렇죠. 신경 쓰면 도움이 될까요? 일단 그래서 이제 재취업에 하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어떻게 해서 성공하셨냐라는 질문에 40.6%가 가장 중요한 거는 퇴직 전에 쌓아둔 경력. 이걸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고 그밖에 나왔던 답변 중에 눈높이 낮추기. 아, 네. 그게 22.5%,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이 한 13.9% 정도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소득 감소는 피할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뭐 나만 예외고 나만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안전할 것 같거든요. 네. 이 부족한 소득을 그럼 어떻게 보충할 수 있을까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죠. 뭐 재취업을 하면서 소득이 준다고 생활비가 갑자기 확 줄어들지는 그러기 또 않아서 어렵다면서요. 네. 좀 라이프 스타일을 연금 겸업 구조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은 하는데 소득이 줄잖아요. 근데 부족한 소득을 연금으로 조금 보완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연금 겸업형 스타일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연금하고 일을 같이 가져가는 스타일로 가져가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퇴직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단절적으로 이제부터 일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네. 일자리를 옮겨가면서 소득 수준이 점진적으로 낮춰지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점진적 은퇴를 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부족한 소득을 이제 연금으로 조금씩 메워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네. 연금 겸업형 라이프 스타일을 좀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그 직장에 재직하는 중에도 연금 받을 수는 있긴 하죠. 그렇죠. 예를 네. 들면 퇴직하신 분이 퇴직금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거를 이제 IRP나 연금저축이라는 계좌에 집어넣고 연금을 개시할 수 있는데 재취업을 하셨으면 직장 다니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도 IRP 계좌에 들어있는 거는 55세만 넘어가면 연금 개시 신청을 하시면 네. 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취업한 시작에 부족한 소득을 이렇게 퇴직연금을 조금 더 보완해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연금을 개시하면 어떻게 돼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을 하셔서 이제 소득이 부족해서 연금저축 IRP 개시를 하면 네. 그리고 또 직장 다니니까 연말정산 때 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받고 싶은 생각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럼 계좌를 하나 더 만드시면 됩니다. 아. 여기는 연금 수령 계좌 하나 두시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는 계좌를 또 별도로 하나 두시면 되고요. 연금 수령하는 계좌와 별도로 하나 더 연금저축 만들. IRP 계좌를 계좌. 따로 만들어서 그래서 여기에 저축을 해서 저축 금액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있다. 네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이제 거주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기 집과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 받는 게 이제 주택연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조건이 있습니다. 네. 주택연금은 부부 중에 연장자 네. 한 사람이라도 55세 이상이고 보유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을 개시할 수 있으니까 네. 아까 뭐 2차 배위금 세대 상당수가 이제 55세 전후로 퇴직한다 그러면 만약에 진짜 집 한 채 말고 다른 소득원이 없다 그러면 이제 주택연금을 개시해서 네. 부족한 소득을 이제 보충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고민은 하나 하셔야 됩니다. 네. 주택연금은 연금이라고 이름이 붙어있긴 하지만 실질은 대출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가 발생한다라는 것들은 네. 명심하시고 만약에 다른 돈이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면 이자 비용을 내가 감당할 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네. 않다 그러면 한번 가지고 있는 현금을 먼저 쓸 건지 주택연금을 받을 건지는 한번 고민은 조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당겨받는 거는요? 국민연금도 이제 자기가 받는 나이보다 조금 당겨받으실 수 있는데 네. 이거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최장 5년 당겨받을 수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되는데 네. 소득이 아예 없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합쳐가지고 지금 기준으로 연간 한 300만 원이 넘지 않으시면 연간. 아니, 네. 월 300만 월. 원이 네. 넘지 않으시면은 자기 급여 개시시 연령보다는 최장 5년 정도 당겨받을 수 있으면 당겨받으면 연금이 줍니다. 네, 그거 뭐 다들 아실 텐데요. 네. 네, 이 좀 자세한 내용을 다음번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은 좀 말씀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도움이 네.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효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